어려운 시사 이슈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유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부산연구소 연구소장 김경진입니다. 자, 이제 2023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벌써 한 해가 또 반이나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들어갔는데 두 분 연구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좀 별일 있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별일이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이사를 좀 학교 가까운 곳으로 한 거, 그다음에 제가 또 창업한 기업, 교원기업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조금 별일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개인적인 별일보다도 사회적으로 너무 다양한 이슈들에 묻혀서 또 저희들이 시사 뭐 이런 프로그램 또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그 사회적 이슈를 따라가는데 너무 좀 힘들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생기는 뭐 우울감 이런 것들보다도 사회적인 우울감이 좀 극대화된 그런 하반기였다, 그렇게 봅니다. 상반기가? 예, 예. 그렇죠. 그 뭐 사실은 그 교원 기업으로서 또 여론조사를 하시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좋은 일인데, 워낙에 좀 우울감이 심하니까 우리 조 교수님 우울감 좀. 그래서 저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좀 이제 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근데 또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지나가면 안 돼. 빨리 지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이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환경을 못 바꾸면 내가 바뀌자. 내가 바뀌자. 그래서 아예 그냥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사는 그 방식도 한번 해볼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뭐 두 분하고 같이 하는 이런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이야, 두 분이 이러시다 종교에 기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어디 종교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옷 입은 게 그런데 지금? 이 옷이 그런가요? 자,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휴가철이 오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 우리 보너스 나오는 거죠? 주실 분이 아니신데. 아니야. 그럴 재력도 없으시고. 우리는 아니 휴가 주고 보너스 한다는. 4대 보험도 안 들은. 그럼 휴가 이야기를 왜 그러시죠? 아니 그냥 그러면 올여름 휴가는 여러분 방콕 가시면서 부산연구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방콕 간다, 태국 방콕 간다. 방콕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같아. 자, 요거는 잘라주시고요. 자, 그러면 부산연구소 오늘도 첫 번째 이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IMD 국가 경쟁력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순위가 너무 떨어졌네요, 보니까. 근데 뭐 처음부터 그 사회적 우울감을 극대화하는 또 뉴스로 시작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국가 경쟁력 지수 IMD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IMD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IMD는 이제 스위스의 국제 경영개발원에서 내놓는 그런 지수고, 대표적으로 뭐 WEF라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내는 또 글로벌 컴패티티브니스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지수가 있고, 그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환경 평가라고 하는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내놓는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참고할 만한 건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좀 저는 이렇게 그 경쟁력 지수들을 좀 높여오는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또 우리가 이 IMD라든지 뭐 WEF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 지수 이런 데 너무 또 목을 맬 필요 없는 것들은, 이 지수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되게 이 정량적인 데이터의 평가보다도 정성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주관적이다, 그죠?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또 절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다행입니다. 우울감 조금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세계대학 평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하버드, 예일 이렇게 나가는데 전혀 엉뚱한 것들도 많습니다. 뭐 영국에 있는 그렇죠. 평가 기관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조금, 그래서 아까 말하는 주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어쨌든 이거를 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이고 이렇게 세계가 평가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부가 가져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저는 국가 경쟁력 지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추이는 또 추이는 봐야 된다. 결국은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발전하는 속도가 지체되고 결국은 역성장이나 역발전으로 가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뭐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경우, 혹은 일본이 겪었던 30년의 장기 침체 뭐 이런 것들로 갈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 IMD나 세계 경쟁력 지수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삶과는 조금 무관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기업이 얼마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냐, 요거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아, 그러네. 보니까 부문 보니까 경제 성과 부문, 정부 효율성 그렇죠. 부분, 기업 효율성 부분, 인프라 부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의 그 뼈대와 기반을 형성하는 거라서 방금 차 교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에 일본 얘기를 할 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잃어버린 30년까지 30년 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말 아까 제가 타산지석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정부가 빨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캐치를 빨리 해내. 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정부 효율성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의외로 경제 성과 부문은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덜 떨어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정부에 대한 성과평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조금 주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경제 성과 부분은 저는 상대적인 크기의 차이. 근데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주로 이 23년 발표됐지만 사실은 그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21년, 2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 말미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다른 뭡니까 국가들하고의 상대적인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절대적인 우리 경제 성과가 좋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고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의 마지막 후유증으로 인해서 조금 다운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좀 덜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됐을 가능성. 특히 저는 2000년대 2022년의 초반 부분. 초반에 어떤 그 하반기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제도적인 효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업 효율이거나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이제 정부 효율성에서 봤을 때 부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상태의 어떤 심각성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재정 적자가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갔고 세수가 34조가 구멍이 나면서 그 뒤에 메울 수 없는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지금은 40몇 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커지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 물가는 높아가고 결국은 성장은 안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사실 물가가 높다는 이야기는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의 어떤 속도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금리를 올리고 그래서 성장을 다운시키고 이런 패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패턴이 전혀 사라져버린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서 더 저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토론하고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자 감세를 계속 그렇죠. 특히 지적을 했는데 예. 그런 부분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재정 적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부가 지는 빚이 정부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빚이라고 하는 거는 세수가 제대로 거치고 세수 정책이 제대로 되면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부자 감세 지적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그렇죠. 저는 이제 저희들이 세수가 있으면 그게 이제 근로소득에서 오냐 아니면은 기업에서부터 법인세나 이런 것들로부터 오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냉정히 딱 따져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징세는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자들의 세금은 그냥 다 제대로 거둔 거죠. 오히려 오버해서 거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에서 거두는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거둬지지 않으면서 생긴 게 이제 30몇 조에 이르는 세수 구멍이 나게 됐죠. 구멍 난 그런 부분들. 중요한 건 그 34조가 중소기업 법인세를 깎아줬다면 괜찮은데 주로 대기업 쪽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법인세 인하의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게 그렇게 깎아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이런 데에 대기업들이 기여를 그만큼 더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저는 어디서도 좀 못 본 것 같아요.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깎아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뭐 부자감세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감세를 해주면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깎아줬으면 기본적으로 양도행위가 자주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지금 여전히 갇혀 있는 거거든요. 매매가 아예 없어요. 매매가 안 되니까. 저는 그러면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정부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들은 그 경제 원론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원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수 없는 기관과 케이스를 통하여서
거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놓은 게 원론이거든요. 뼈대가 되는 거죠. 네, 뼈대가 되는 거니까 뭐 법칙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러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원론인데 경제 원론에서 하는 얘기가 감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속이 되는 정책이 아니고 어떤 단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감세를 해가지고 어떤 뭐 인플레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즉각적인 효과. 경제 원론에서. 예.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정책인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책을 펴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거죠. 그렇죠. 이 시장이 이미 식어버려서 도저히 감세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시장에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 그거는 술에 물 타는 거고. 물에다가 돈을 흘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 이 비유는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가 아픈데 배 아픈 약을 줬어요. 요겁니다. 소장님이 이거 살립시다. 소장님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적절한 비유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너스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차 교수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적자 재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국가라는 이 단체라고 해요. 조직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흑자를 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적자를 내면서도 그 이유가 충분히 있는 적자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뭘 투자를 해가지고 재산이 증식되면은 돈을 빌려서 빚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할 게 아니죠. 거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정부가 재정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돈을 지출을 했다, 공적인 지출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 사적 부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민간 기업. 그죠? 맞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 돈이 어디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그 돈이 풀려가지고 얼마만큼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돈을 벌어 왔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이 현상이 저는 더 문제다 그렇게. 왜냐면 우리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빚 이러면 덜컥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빚이 1,000조 넘어간다 이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사실 그걸 갖고 얼마나 국민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걸 선전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조국이 됐다 이러면서 나라 다 망하게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정권을 잡아놓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얘기를 보면은 이거는 저는 인구의 구조상 이제 서서 이럴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이게 지금 그러면 20대는 취업을 안 한다는 얘기고 60대는 취업을 해야 살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일자리 자체가 그런 60대에 맞는 일자리들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인 거죠. 요건 20대가 좋아하는 일자리들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든든한 기반이 있는 제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그런 산업에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20대, 30대의 일자리가 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60대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런 공적 영역 중심의 단기성 그런 일자리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로 겨우겨우 고용 지표들을 조금은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많이 비판받았어요. 예전에 이렇게 질 낮은 일자리를 자꾸 해서 지표만 올린다고. 근데 비슷하네요. 이미 은퇴한 분들 같은 경우에야 뭐 용돈벌이 정도가 돼도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사실은 돈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일이 필요하거든요. 연세가 들어가면서는 아마 그래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60대 일자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자리의 개념을 갖다 붙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처음에 질문 초미 얘기를 했던 게 인구 구조상으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다 은퇴를 하는 시점이었어요. 저요? 그렇죠. 이분들. 저요? 저는 차 교수님은 조금 나중이고. 근데 베이비붐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인데 우리나라는 전쟁 6.25 전쟁 끝나고 55년부터 64년 정도까지 보고. 저는 64년이니까. 걸쳐 있네. 저는 베이비붐을 하기 싫어요. 저는 그 후속 세대로. 내가 할게. 그리고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사실 이제 그 뒤에 74년생 정도까지. 왜냐하면 한 해에 인구가 90만 명 이상 태어나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사실은 그 베이비부머 세대가 청년으로 살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그 코스트는 사실은 정부가 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회복지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때 연금 체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개인 베이비부모 세대들한테 다 지운 겁니다. 지금 와서는 정작 그 베이비부모 세대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연금은 쥐꼬리만 하죠. 이런 저는 구조 속에 갇혀 있어서 되게 힘들다 그래 보는 거죠.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휴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 휴지로 닦는 동안에 그래서 사실 이제 63년생들이 60대로 편입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올해. 63년.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60대로 편입이 되니까 인구가 60대 인구가 확 늘어난 거예요. 엄청 늘어나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 인구 구조 때문에 사실 60대의 취업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60대가 되면 옛날에는 은퇴해서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는 게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만연했는데 지금은 60대가 돼도 일을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70만 넘어가도 아이고 장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100살까지 살까 봐서 두려운 거죠. 너무 장수가 되면. 왜냐하면은 이게 80 넘어가면은 몸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들으시는 분들께도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나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면서 생명만 길게 가고 돈은 부족한 게 되면은 그거 사느니 못 사느니. 저는 뭐 건강 문제야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그런 삶 자체를 떠받칠 수 있는 부양비가 없는 상황에서 30년, 40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일 거다. 그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소비자 삶의 질 평가 지수 지금 그래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30, 40대의 삶의 질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 40대가 이게 20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21년, 22년, 21년 하반기까지 해가지고 계속 밑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20대, 30대, 30대, 40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역시 바라보고 있는 60, 70대의 모습이 우리의 끝이라고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도 굉장히 좀 삶의 질이 좀 그렇죠. 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일을 해서 뭐 저축을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 지금 MZ 세대들한테는 저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이야. 저렇게 열심히 해봤자 내 부모님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내가 또 갈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냥 지금 이 현실에서의 최대의 어떤 행복을 좀 추구해보자 뭐 이런 현실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현실 도피가 되는 거죠. 네, 방금 30, 40대라 저는 이제 예를 들면 35세에서 45 정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녀 키워야 되죠. 그 다음에 집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뻔하죠. 그러면은 집 조그만하게 장만하고 그 다음에 애들 양육하고 나중에 대학 보내야 되고 내가 먹고 살 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가장 고민이 깊은 세대가 30을 지나오고 40 말에 가고 있는 이 세대가 가장 고민이 깊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세대가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는 또 사회적으로도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분들은 그냥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놓아 버리는 거죠. 어떤 지원도 안 하죠. 안 하고 오히려 20대에서 30대 초반 친구들한테는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 계속 이야기하면서 접근하고 있고 오히려 또 초고령 사회 이야기하면서 60대 이상한테도 관심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정말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그 다음에 50대 초반까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책의 지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소외받고 있는 거죠. 진짜 정치적으로도 그 어떤 그 외침도 없습니다. 그 세대를 향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당신들은 직장 가지고 지금 월급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엄청난 인생의 로드가 딱 집중되어 있는 그 세대들인데 그런 부분 그래서 지적이 참 잘 됐는데 결국 이 정치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표를 향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보수
보수 정부 같은 경우, 혹은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2030하고 60대에 자기 기본적인 지지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대한 그걸 하자 정책적인 그런 발표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이나 정부들은 그러면은 자기들의 주축 우군인 40대, 50대, 30대 후반을 싸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해요, 잘.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30, 40대, 50대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아, 그러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세대별로 보면은 40대의 그 진보에 대한 지지가 높거든요. 실제로 보면. 아, 미국은 보면은 그 지금 민주당 바이든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라보는 게 중산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표가 될 만한 층들은 어쨌든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정책들을 편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은 겨냥하고 있는 세대가 없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 패턴은 그렇죠. 그게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도 그리고 진보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 안에서도 정말 진보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뭘 했냐라고 하는 자기 반성들을 좀 하고 있는 추세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30, 40대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이 확실하고 그때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대한 정부의 정책이 있다 그러면은 20대는 견딜 것 같아요. 내가 30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나중에 50, 60으로 갔어도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여기에서 많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약간의 저축이 있을 수 있으니까 50대 이후를 바라볼 때도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정책의 중심은 이 가운데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해법이 될 수 있겠는데 네. 괜히 그 처음과 끝에 말단에다가 그러니까. 해법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해법을 가운데 투자해서 앞쪽과 뒤쪽에 부담을 경감을 시켜버리는 거죠. 와, 그러면 사실 지금 3040이 삶의 질도 떨어지고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울감의 세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정책적인 방향들을 그 세대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그리 봅니다. 네. 오늘 부산연구소에서 굉장히 좋은 해답을 도출을 한 것 같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아니요, 동감이라서. 제 느낌은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잘해주자 이 이야기를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민주당의 타겟층,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은 타겟층이 20대, 60대, 70대로 갔으니까 민주당은 3, 4, 50대를 그렇죠. 가면 필요하죠. 민주당은 저는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런 전략적인 스탠스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허리의 건강이죠.